일본 경제산업성이 플루오린 플리미드와 에친가스, 디스플레이 강강액 재료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였죠. 한국에서는 화들짝 놀랍니다. 일본에서 갑작스런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 전반에 대한 반도체 산업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품, 목재, 폐기물 수입에 제약을 걸고 일본으로 가는 관광 절차도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죠. 수출 규제 조치를 선거에 이용한 것입니다. 그 덕에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고 일명 한국 때리기로 토끼잡이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아베가 원했던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 때리기로 토끼잡이를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의 64%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킨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상승했죠. 아베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개헌이었죠. 어떻게든 개헌 발의 의석수를 확보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 즉 보통 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마음을 아베는 가지고 있었죠. 계속해서 한국 때리기를 열중하면서 지지율 상승세 속에 의회를 해산시킨 뒤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죠. 도쿄대 가시히라 춘조 교수는 한 가지 논문을 발표합니다. 도카이 대지진, 도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이 세 개의 대지진은 일본에서 발생되는 지진인데 50년에서 2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지진입니다. 언젠가는 발생할 대지진이었죠. 도카이 대지진의 마지막은 1854년, 도난카이 대지진의 마지막은 1944년이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마지막은 1946년이었습니다. 현재로선 도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큰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지각 변동이 발생하여 일본 남해안 지역에서 큰 움직임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는 2cm 이상의 변형이 발생되었고 고치현 앞바다에서는 5.5cm의 지각 변동이 확인되었죠. 2cm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cm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각 변동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즈오카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도쿠시마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죠. 최근 들어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대지진의 전조일 것이라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이 논문은 바로 일본 정계를 흔들어 놓았죠. 이 논문이 발표가 되자 아베 내각에서는 이 논문이 대중들에게 퍼뜨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가뜩이나 이 논문이 언론에 퍼져 국민들이 불안하게 된다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체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베 내각에서는 철저히 이 논문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6년, 2017년 포항 지진을 연상했죠.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에서 8번째로 규모가 컸던 지진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되자 한국의 안일한 대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상문자가 10분이나 늦게 오는가 하고 시민들은 안절부절해 대피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전국적으로 통신국이 마비가 되어 휴대폰 통화 및 문자, 포털사이트 검색, 카카오톡이 안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 특징상 한옥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한옥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약 3천여 채가 파손되었죠. 경주를 포함하여 대구, 울산, 부산, 포항 지역에서는 2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상자만 발생했습니다. 약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치명적인 중상이 아니라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죠.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경주 지진의 여파로 여진이 발생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시합니다. 이번 경주 지진이 본진이 아니고 전진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가시히라 준조 교수는 이번 경주 지진을 유심히 연구합니다. 한반도에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됐을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연관성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경주 지역에 새로운 단층이 생성되었다거나 말이죠.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 써놓은 보고서를 발견합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지진과 빼놓을 수 없는 사이인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때쯤이면 항상 한반도에서 지진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도카이 대지진, 도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은 더더욱 그랬죠. 즉 이번 경주 지진이 일본 대지진의 결정적인 전조 현상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 오사카에서는 혐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을 축하한다면서 말이죠.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뿐더러 오사카의 지하 경제를 한인이 꽉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불만들이었죠. 그리고 이 혐한 시위는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오사카 츠루아 시에는 한인타운이 조성이 되었는데 일부 극렬 우익 세력들이 이 한인타운에 들어가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은폐를 하려고 했지만 이 소식은 한국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달했죠.
한국에서는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무역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번 오사카 한인타운 폭력 사태 때문에 더더욱 한인 관계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매운동도 진행됩니다. 시민층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일본 경제에 직격탄을 주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일본 중소기업들에게 직격탄을 주었습니다. ABC마트는 매출이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고 유니클로는 마이너스 5%, 무인양품은 마이너스 5%, 아사히그룹은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맥주 수입량이 무려 98%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76.3%, 낚시용품은 13.8%나 떨어졌죠. 이는 분명 기업의 큰 피해입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정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슈 지방은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우리나라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자유한국당의 영남인 것처럼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규슈죠. 근데 이 규슈 지역의 지역 경제는 관광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집단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 대다수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불매운동을 진행하면서 여행도 오지 않자 지역 경제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주요 여행지들이 일본 정계의 지지 기반인 것이죠. 이렇게 일본 기업의 정계 압박과 지지 기반 세력들의 균형이 함께 맞물리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도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TV를 틀고 잠을 잔 모양입니다. 緊急地震速報です。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満たされた。緊急地震速報です。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怪我をしないように身を守ってください。落ちてくるもの、倒れてくるものなどからは離れてください。 규모 9.1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시코쿠 지역에서는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죠. 새벽을 울리는 지진이었습니다. 새벽이었던지라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됩니다. 내진 설계가 완벽했던 일본의 건물들이 무너지는가 하면 화재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NHK에서는 긴급방송을 편성해 쓰나미 도달 시간을 안내줬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쓰나미 도달 시간은 3분, 고치현과 도쿠시마현에 도달하는 쓰나미가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인구가 140만 명이 넘는데 이 인구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자 도쿄와 규슈 지역까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컸죠. 이 난카이 대지진은 쓰나미를 동원하는데 이곳 시코쿠 남부 지역에는 45m 규모의 쓰나미가 4분 만에 도달하였습니다. 새벽에 발생한지라 대피도 힘들었죠. 고치, 도쿠시마, 와카야마, 미에, 아와지 등 쓰나미를 직격으로 맞은 지역은 재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본 총무선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전화선이 단절되었고 해저 지역에 설치된 케이블선도 끊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많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과 전화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열차의 탈선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건물이 붕괴되었고 주유소 등의 화재로 인해 가스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포항 지진이 아물어갈 때쯤 일본 난카이 대지진의 여파로 한국에서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여파로 또다시 지진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포항 지진을 수습하는 단계였던지라 그렇게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죠. 이곳은 원래 도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쓰나미의 여파로 물에 잠기게 되었죠. 이곳에 거주하던 사람만 2만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실종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 훌륭한 지진 감지 시스템이 있었지만 새벽에 울렸던지라 무용지물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곳저곳에서 탈출을 한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갔죠. 쓰나미를 피해 산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바라본 풍경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집이 불난 채 둥둥 떠다니고 있거나 수많은 시체들이 물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도 빨리 도쿠시마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통신국이 마비가 되었고 구조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 도쿄에서도 강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몇몇 지역은 쓰나미가 올 것이 예상되어 대피가 시작되었죠. 쓰나미의 높이는 무려 30m, 아파트 10층 높이의 쓰나미가 들이닥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 시간은 불과 1시간, 1시간 안에 해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도권 지역에만 인력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오사카나 시코쿠 지역에는 인력을 많이 배치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수도권 인구는 3,814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 시코쿠와 오사카 지역의 인구는 800만 명 정도죠.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없으니까 수도권만 우선 대피를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 5m가 넘는 쓰나미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원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원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원전이 쓰나미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가동이 중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한 가지 기술을 원전에 도입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즉시 중단이 가능한 기술이었죠. 이 기술을 원전에 도입시킨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와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하게 피해를 스쳐 지나갔죠.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인해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리고 여진으로 인해 발생된 쓰나미로 인해 이들도 결국 구조되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살 수 있었던 죽음이었죠. 일본 오사카입니다. 이곳에서도 쓰나미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도쿠시마나 아와지보다는 대피할 시간이 있었으나 그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오사카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킬 여력이 없었죠.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8천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어떤 피해였을까요? 바로 쓰나미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일본의 내진 설계는 가히 세계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렇게 주택 정도는 무너질 수 있어도 공공시설이나 높은 빌딩은 무너지지 않았죠. 다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쓰나미가 도달하는 바람에 해안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익사합니다. 짧은 시간 그리고 새벽에 발생한 탓에 피해는 더욱더 심해졌죠. 오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사카는 해안 도시 중 하나인데 그대로 휩쓸려 나갑니다. 현재까지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된 바만 10만여 명입니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 5만여 명. 하지만 이것도 추정치였습니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 확실했죠. 오사카나 시코쿠의 주요 도시가 완전히 쓰나미에 휩쓸려 나갔으니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각 도도부연의 공무원은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도도부연은 우리나라의 도급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이들은 구조대를 지휘하며 시민들을 구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대다수의 공무원이 생존하는 데 성공한지라 정부 운영도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2019년에 예산 잔여분을 긴급 편성하고 2020년에 편성될 예산도 끌어쓰기 시작합니다. 1995년 한신 대지진의 복구 비용에만 3조 2200억 엔이 소요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111억 9200만 원이나 들었죠. 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끼친 이번 난카이 대지진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와 동시에 동원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타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죠. 한편 도쿄 지역도 쓰나미가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시간 정도의 대피 시간을 가진 덕분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피를 못한 시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했죠. 도로 약 5만 곳, 철도 약 2만 곳, 항만 약 5천여 곳, 공항 5곳에서 쓰나미로 인한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선들은 한 군데를 표류하고 바다 위에는 컨테이너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심지어 침수를 당한 공항에는 비행기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남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0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쓰나미가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3m 규모의 쓰나미였지만 이는 그대로 대한민국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전략시설인 원전과 부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파괴될 지경이었죠. 쓰나미가 부산을 덮칩니다. 새벽에 쓰나미가 덮친지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부산 도심이 물에 침수된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하지만 일본만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쓰나미를 피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높은 건물에 거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침수되는 물을 피한 것입니다. 주택을 주로 살고 있는 일본인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70여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도 중파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출항한 현대상선 소속 자유호를 마지막으로 모든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인명피해보다 재산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마린시티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 재난은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마린시티 앞에 3m 높이의 방수벽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마린시티 거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1.2m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였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정된 죄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1.2m밖에 되지 않는 방수벽을 넘어서 쓰나미는 도심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결과 부산 도심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원전은 무사했습니다. 10m 높이의 방파제를 건설하는 덕분에 쓰나미를 안전하게 비껴갈 수 있었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빠르게 부산과 남해안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충당해줍니다. 소방청에서는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경남과 경북의 모든 구조인력에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나 남해고속도로, 대구 부산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미리 만들어둔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르게 도착했죠.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죠. 너무 많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지라 세세하게는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확인된 것만 최소 5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령을 선포하여 일본 전국에 13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구조인력을 투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날이 밝아 본격적으로 헬기를 이용한 구조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국에서 참혹스러운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지진을 그대로 받은 시코쿠 지역에서만 1만 8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이 지진은 전국적으로 약 46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건물은 346만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171조 6천조 엔이었습니다. 하나로 약 1조 875조 원이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하나만의 피해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가용 인력을 최대로 쓰고 일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교통관계업계들과 협업하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해 발생 직후 전국 각지에 설치된 피난소에는 약 6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에게 나눠줄 구조물자도 부족했죠. 민간 사업자 등과 연대하여 지원물자 수송을 전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백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즈오카에는 일본 항공자에 중요한 자산인 2767 조기경보 관직이 4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역시 휩쓸려갔죠. 항공자에 간제망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1호위대군과 4호위대군도 중파가 되었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미국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 지역에 주둔 중입니다. 특히 요코스카항은 완파 수준의 피해를 받았는데 그 자리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이지스 전투함 계열이 주둔하고 있었죠. 이 뜻은 7함대의 주 전력이 격파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과 이지스 순양함 2척, 이지스 구축함 6척이 중파당합니다. 7함대는 여진 등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황급히 미국으로 이동하죠. 한편 일본 시즈오카시 유이지구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로 인하여 일본의 대동맥인 도메이 고속도로와 국도 1호 JR 홋카이도 본선이 끊깁니다. 수도권과 시코쿠에 있는 인프라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물자 수송에 어려움을 겪죠. 산간 지역 다수에서는 대규모 토사 붕괴가 발생하여 2차 재해가 발생되었고 이것은 도로와 철도를 끊는 바람에 구조 작업에도 방해를 끼칩니다. 중요 교통망이 끊기죠.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피신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 1분.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사카에는 제1항공인 1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즉 행방불명인 사람은 약 4만여 명.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사망한 단일 자연재해로 기록이 됩니다. 기적이 발생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었죠.
누군가는 곧 결혼할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삶을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은퇴가 얼마 안 남은 한 중년 남성, 친구들끼리 군대를 가기 전 일본으로 여행을 온 20대. 그렇게 죽었죠. 허무하게요. 이 난카이 대지진은 지진의 위력만으로 일본의 경제 환경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세계 증권 시장이 요동쳤죠. 주요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공항까지 마비가 되었으며 일본의 안보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상자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재민 역시 상당수가 되므로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란, 구조물품의 부재,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까지 경제 동력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 지원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많은 인력과 물량을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의 피해가 심하긴 하였지만 대응이 가능한 정도였기에 일본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당일 120여 명의 구조대를 비상 발령하였고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순차적으로 일본 시코쿠 지방으로 구조 지원에 나섭니다. C-130H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 편으로 물자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하였습니다. 타국가들이 2일이나 3일 정도 소요되는 구조대 급파를 한국은 당일날 바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양국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진들 이웃나라라는 신념 아래 감정 대신 이성으로 일본을 도와줬고 빠른 지원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폐허 속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KBS나 MBC, SBS 같은 방송국들도 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인 모금에 나섭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에서도 많은 성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호의적인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죠. 모금된 모금액들은 일본 적십자사와 일본 정부에 직접 전달이 될 겁니다. 한국을 필두로 전세계 각지에서 구조대가 지원을 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큰 힘이 되었죠. 차차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주둔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미군이 주둔한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 결정적인 원인도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카이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에서 7함대가 빠지자 중국이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7함대의 관할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대만, 한반도, 일본, 러시아입니다. 동남아부터 동북아까지 광활하고 전세계 군사력 상위권 국가들과 핵보유국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실질적인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대립, 경쟁적인 군비 증강이 나타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게 7함대였는데 그 7함대가 빠지니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7함대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중국이 패권 확대를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을 가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마비가 되었으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었죠.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극동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본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향해 핵폭격기를 순항시킵니다. 동북아시아가 난카이 대지진 하나 때문에 정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 수습이 이루어지던 중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수치가 꽤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으로 유실된 이 방사성 폐기물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방사성 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잘 관리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일본 정부는 내각정보조사실 인원을 파견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홍콩에서는 일부 과격파 시위대가 홍콩 특별행정국 정부청사에 방화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중국은 홍콩을 무력 진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죠. 중국을 견제할 7함대도 없는 마당에 신경이 쓰이던 홍콩 시위를 전부 진압시킨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중국과 제일 가까운 도시인 선전에 직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죠. 미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 250%로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일본 국채의 규모는 1000조엔을 돌파했죠. 그렇게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나서도 20년간 제자리였습니다. 일본의 정부 투자에 큰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했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기도 했고 대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기는커녕 빚은 늘기만 했죠. 그 상황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자본이 필요한데 돈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국채 만기까지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일본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 금융기관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쳐줄 해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켜서 자본을 얻음과 동시에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는 것. 둘째, 차환이 막힌 일본이 상환을 위해 해외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
일본은 리스크가 적고 확실하고 빠르게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고릅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치닫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자 미국 나스닥이나 유로존 등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죠. 난카이 대지진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2020년에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런데 개최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올림픽에 쓰일 경기장이나 인프라가 모두 파괴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믿을 수가 없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는 즉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철회시키고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도쿄에서 계속 진행을 할지를 말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일본 경제가 망했고 일본의 부채가 너무 많은지라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여러 경제적, 안전 등을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IOC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도시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합니다. 후지산은 명백한 활화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차례 분화 기록이 남아있죠. 가까운 미래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화산입니다.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이 후지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후지산은 일폭발을 일궈버립니다. 후지산이 폭발하자 대량의 화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마그마가 흘러내려오진 않았지만 대량의 화산재를 발생시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본 열도를 고립시켜 놓습니다. 즉 비행기를 통해 일본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다는 뜻이었죠. 편서풍의 영향으로 후지산의 화산재는 남동쪽으로 향합니다. 화산재가 수시간 만에 도쿄까지 날아와 도로, 공항, 기차 등 교통수단을 마비시켜 놓죠. 이는 구조와 재건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구조대가 완전히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가시히라 준조 교수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 분화를 대비해서 화산 주변의 시즈오카현 등 3개현 20개의 시정촌이 주민 피난 등 공동 방제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화산재 발생 등의 방제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게 논문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때 아베 정부가 논문만 대중들에게 공개만 했더라면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분화는 약 15일 동안 이어지면서 산 주변에 1m 이상, 도쿄 등 간토 지방의 10cm 정도의 높이에 화산재가 쌓이게 됩니다. 화산재의 무게 때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건물이 화산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괴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일본 수도권이 사실상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재의 작은 입자들은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또한 화산주의 식물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고사를 하기 쉬운데 이곳에 일본 최대 평야인 간토 평야가 있습니다. 즉 농경지가 매우 많다는 뜻이죠. 일본의 농업이 무너집니다. 일본 수도권이 마비되자 아베 내각은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일본의 옛수도라고 불릴 수 있는 교토 지역으로 이동하죠. 교토 지역은 일본 내부에 있고 후지산과도 거리가 멀어 비교적 인프라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베 내각은 도쿄로 수도를 이전한 지 약 400년 만에 다시 교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곳 교토에서 계속해서 국정 운영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감당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진이 발생된 지 5일 동안 구조가 진척된 것은 없었고 오히려 악화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지산은 폭발했고 여진은 계속해서 발생되었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6만 7,396명, 재산 피해는 2,300조 원, 가히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의 피해였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8%에서 21%로 떨어집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7%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아베 신조는 정권이 엎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와 재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료주의와 자유민주당의 무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빠르게 고속도로를 복구해도 통행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호물자 수송 차량을 우회 운행시키고 과적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매깁니다. 일본 정부와 경찰이 오히려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것입니다. 후지산의 폭발로 인하여 항공작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작전을 수행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코쿠 지역과 오사카 지역에는 지역 재구호에 필요한 물자들이 상당히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지역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재난 현황을 파악해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상황 파악에 최하 2일이 협의가 되었고 그 후에 대피소 동시 배급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했죠. 심지어 문서를 작성하는 와중에서도 실수가 발생되어 구호물자가 충분한 지역에 재보급이 드러난 등 자유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구조대가
구호물자를 나눠주는데 일본 정부의 분배 계획을 무너뜨린다며 일본 정부가 구조대에게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 매뉴얼과 절차에 얽매여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는 관료주의 등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누구도 결단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리더십의 부재도 숨어 있었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발생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여진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으나 그리 큰 지진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화산재의 영향이 없는 규슈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각국의 구조대들이 일본 전국에 배치되어 구조를 실시하고 있었죠. 42개국 5,400여 명 규모였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항의를 하는 일본 정부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자그마한 도움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중국 푸저우입니다. 대만과 16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죠.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타이완 해협이라는 해협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중국군이 무력 시위를 감행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칠함대의 부재의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기회삼아 동북아 패권을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가시히라 준조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밖에는 화산재가 휘날리고 있었죠. 가시히라 준조 교수는 잠시 고민을 합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린 모양인데요. 몇 시간 뒤 가시히라 준조 교수의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아사히 신문의 한 신문기자였습니다. 홍콩 내에는 프락치들이 배치되어 점점 시위가 줄어들고 있었고 동남아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중심으로 중국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만도 친중파의 환거이가 점점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도미노 이론,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변혁이 임적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냉전시대 당시 공산주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제기된 것인데요. 이게 2019년 현재도 적용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가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미국 칠함대가 빠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동북아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견제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일본 대지진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을 지원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대포위망을 재구성해야 한다. 라는 보고서였죠. 요약하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타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대지진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개인, 기관 투자자들도 일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에만 일본에 투자를 하기 위해 거래된 양만 9,800억 원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 3,083억 원인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죠. 여러 나라에서 온 지원금과 투자금 그리고 여러 금융상품을 팔아 만든 재원은 일본 대지진 복구 비용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했던 재원이 점점 확충되더니 이제는 돈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연재해는 경제성장에 촉진을 줍니다. 빈번한 인적자본 재고를 촉진하고 재난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받아들이는 효용성을 높이기 때문이었죠.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 일본 GDP는 2% 이상 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타격을 주지만 복구나 재건 사업을 통해 일본 경제를 부양할 수 있었죠. 또한 국제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으로서 대지진으로 정유시설이 파괴되고 가동을 중단하자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추세가 벌어지곤 했죠. 즉 다시 말해 일본 경제가 다시 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 시코쿠에서는 산발적으로 여진과 해일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구조대와 일본 자유대, 일본 소방청과 경찰청의 활약으로 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도로가 다시 깔렸고 건물들이 다시 세워졌으며 해일을 막기 위한 수미터의 방파제가 건설되었습니다. 시코쿠나 오사카 지역은 후지산 화산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피해를 면했지만 후지산 화산재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일본 수도권 지역은 거의 황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끊겨 구호물자 지원도 어려워졌고 공권력이 마비되어 치안도 어지러워졌죠.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도권으로 가는 도로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본의 관료주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칠함대는 지진을 피해 하와이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난카이 대지진의 여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다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동북아로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칠함대는 다시 동북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다시 시작됐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자본 지원과 미 칠함대의 복귀, 전세계에서 온 구조대, 각국에서 온 투자 자금 등으로 일본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완전히 복구하는 데 성공했죠.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일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내각의 지지율이 21%에서 29%로 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후지산의 분화가 11월 7일부로 멈추자 수도권으로 향하는 도로가 뚫리기도 했습니다. 도로 14,000km와 철도 1,800km의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재개가 된 것이었죠. 이제 수도권만 복구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정론지입니다.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2018년에 아베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폭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신문사들 중에서 가장 한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는 곳이기도 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이 아사히 신문입니다. 그것도 한국 언론보다도 먼저요. 이런 아사히 신문에서 한 가지 보도회의를 진행합니다. 10월 20일에 후쿠시마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 내각정보조사실 인원이 파견되었는데 사실 이 방사성 폐기물 유실이 일본 정부가 일부러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자 이 지진의 이유로 몰래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국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 또 신중을 가합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방사능 폐기물 무단 방류라는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됩니다.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던 오염수 방류가 실체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크게 당황을 하죠. 정권이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 이후 일본 전국은 다소 어지러워졌습니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일본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일본 국내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죠. 바로 일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투표율이 50% 전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선진국들 중에서는 최하위를 머물고 있죠. 즉 시민층의 정치 참여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도 이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무관심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류라는 엄청난 사건을 묻히게 만들었죠. 월가에서 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투자금 회수를 진행하죠. 이 정보는 악재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를 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투자금 회수가 진행이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이 IAEA에서 일본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류를 확인합니다. IAEA는 즉시 긴급총회를 개최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논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장차 9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일부 구구 세력들이 아사히 신문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테러를 벌이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매국노라면서 말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묵살시켜버리니까요.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재건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비록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긴 했지만 인간의 협동심으로 차차 해결해 나갔죠. 어느새 일본 도쿄도 옛날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IAEA에서 일본에 대한 특별 사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12월 9일에 후쿠시마와 일본 바다에서의 특별 사찰이었죠. 일본 입장에서 핵폭탄이 떨어진 곳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찰을 거부한다면 모든 해외 국내 신문 일면 기사로 뜨고 국제적인 입지가 줄어들 것이고 사찰을 승인한다면 자신이 해왔던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무단 방류가 확인이 되어 국제적인 비판과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선 IAEA 사찰을 승인합니다. 이 사실이 일본 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아베 정부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죠.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려주는 예시였죠. 다만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이 시위를 전개해 점점 일본 전국으로 이 소식이 퍼지고 사태의 심각성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다시 25%로 떨어지게 됩니다. IAEA가 일본 후쿠시마를 사찰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무단 방류의 증거를 포착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나 기업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나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차단을 행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난감했습니다. WTO를 통해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죠. 일본 재무성에서 다소 이상한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점점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였죠. 이 피해는 일본은행으로 직결되었는데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일본 국채의 규모는 이미 1000조엔을 돌파하였습니다.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죠. 2019년도 예산의 30%가 빚이었으니 말을 다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상당수를 돈으로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구조인데 이 중 하나만 삐끗해도 일본 경제는 회생에 불가능합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금 회수가 갑작스럽게 진행되자 독에 물 빠지듯이 진행이 되었고 이를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이 흔들리면 국채가 붕괴될 것이고 어쩌면 세계 대공황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질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물론 일본이 파산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MF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선진국에 갑자기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일본 경제는 세계 3위입니다. 태국에서 경제위기 여파로 아시아가 흔들렸는데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로 규모가 큰 일본이 무너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수도마다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격이겠죠.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에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조약 체결에 적극적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었죠. 위험에 빠지면 그 나라에 돈을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서방권 세력들도 일본이 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진 않을 겁니다. 일본이 망할 경우 그 여파로 자신들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죠. 개인과 기관의 투자 자본이 빠지자 타국 정부의 투자 자본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일본은 또 기적같이 회생하죠. 가시히라 준조 교수가 계속해서 아베 내각의 행보를 비판하는 전어를 내놓거나 행보를 보입니다. 극우 세력들이 가시히라 준조 교수를 암살하겠다고도 하죠. 하지만 가시히라 준조 교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대지진 이전에 이 논문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보다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죠. 더 좋은 일본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방사능의 피해를 받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시히라 준조 교수의 행보에 몇몇 시민들이 감동을 받아 참여를 하고 점점 이 새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에 참여하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은 일본에게 있어서 정말 지옥같은 한 해였습니다. 대지진으로 46만 7,396명이 사망하였고 난카이 대지진 하나만으로 재산 피해 2,300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약 1경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죠. 일본 농업은 향후 5년간 재개 불가능 상태에 빠졌고 공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 화학, 철강 등 일본의 대표 수출품들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적어도 3년이 있어야 했죠. 전력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비상전력을 보내곤 있지만 아직도 정전이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었죠. 후지산 폭발의 여파로 전선이 다수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각국에서 온 투자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일본 경제는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위축 후 복구 수요로 회복이 예상되고 있었죠. 난카이 대지진은 국지적인 지진에 머물렀지만 그 피해는 매우 막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삽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후지산의 폭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베 신조의 권력 욕망을 훔쳐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권력 연장을 더 우선으로 챙겼으니까요. 이 피해는 일본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도 일본 국민들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베 신조가 마음대로 하게끔 내두었고 그런 인물을 총리로 앉혔으니까 말이죠. 궤변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몇몇 양심 있는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아베 내각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계층이 전무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었죠. 당신의 표 한 표가 당신의 목숨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76년을 제외하고 국회가 임기를 끝까지 마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의 여파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하향세를 가자 아베 총리는 섣불리 의회 해상권을 발동하지 못하였죠. 결국 역사상 두 번째로 국회가 임기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날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총원 465석 중에 194석을 얻었습니다. 총 41.7%의 지지를 얻었죠. 지난 2017년 선거 때 284석을 얻었고 61.1%를 얻었던 때와는 달리 급격히 지지율이 떨어진 셈입니다. 가시히라 준조 교수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민계층이 계몽한 곳 한 몫을 하였죠. 아베 신조는 난카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류,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무산을 책임져 총리직에서 내려옵니다. 그 뒤를 이어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면서 동북아는 다소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고노다로는 난카이 대지진의 복구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일본의 영광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요? 이상 상식이 비걸음을 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